우선 이제 새벽 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결국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 시장도 봐야 되고, 근데 그런 일을 대신 제가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노력을 줄여드리는 서비스예요. 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하셔야 될 일들이 많은데, 매일매일 정말 많은 일들이 생기죠. 뭐, 우크라이나, 뭐, 카자흐스탄에서도 얘기가 있고, 유가가 왜 오르는지, 그리고 또,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했는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을 들고 가도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밤새도록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어, 라이프 사이클이 좀 달라요. 저는 어, 새벽에 늘 일어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눈 떠 있으실 때 전 자고 저는 또 그때 일어나서 밤새도록 여러분들 대신 해야 될 일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결론을 내드리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매일 새벽 6시 10분에 전반적으로 오늘의 전략을 좀 요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시간에 난 죽어도 못 일어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녹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편안한 시간에 아무 때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월수금은 종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화목은 시황 위주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외 비상장 회사들에 대한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워낙 성향 자체가 보수적이라 비상장 투자는 반드시 원칙이 있어요. 이 베이스로만 투자를 합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이제 우리가 투자했던 것 중에 한 종목이 요번에 이제 엑시트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좀 좋았었어요. 제가 이제 비상장을 보는 가장 중요한 시각 중에 하나가 SI입니다. SI, 전략적 투자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좀 돋보이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 투자하고 싶은데 그 주변에 누가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뭐 예를 들면 들은 겁니다. 만도에서 투자를 했다 그러면 앞뒤 가릴 이유가 없는 거죠. 전략적 투자자가 들어와 있다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이제 해외 투자했던 것 중에 C사라고 있는데 그건 이제 중고 플랫폼입니다. 중고 시계, 명품 시계 플랫폼인데 그 루비통 CEO가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거 보자마자 뭐 그냥 순식간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올해 그것이 엑시트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주로 이제 그 회사에 누가 투자를 했느냐라는 부분을 보고 또 이제 에, 미래 가치를 좀 보죠. 요즘에 미래 가치는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 포트폴리오를 따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미래 가치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GP들이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기관의 존재감이 왜 없느냐라고 해주셨는데요. 그건 이제 그 배당락 이후에 기관들의 존재감은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기관들은 이제 배당 투자를 하잖아요. 배당이 끝나고 나면 그걸 다시 스위칭합니다. 뭘로 스위칭하냐면 선물로.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 배당락 이전에 샀던 종목들을 매도하고 선물로 다시 바꾸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기관들은 계속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뭐라 하면 안 되죠. 그것도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거. 네, LG 엔솔. 요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보통 전체 시가총액 비중 한 2%만 넘어도 결국은
시장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담기 위해서 다른 걸 매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총이 4%가 넘게 되면 이건 좀 심각한 좀 매물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카카오뱅크보다도 두 배가 더 큰 시총을 가지고 있어요. 역대 이렇게 큰 종목이 들어온 적이 없죠. 그죠?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그, 이 패시브형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오면서 당연히 이걸 편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편입을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예, 편입을 안 하면 이른바 트래킹 에러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무조건 편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 27일 날 상장되죠? 그죠? 그럼 이것도 거의 어디까지 온 거예요? 예, 거의 끄트머리까지 온 거죠. 지금 며칠이에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24일, 5, 6, 7, 3일 남았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악재는 3일 정도 남은 거죠. 물론 이거 3일 안에 끝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그 이른바 파킹된 물량들 있죠. 파킹된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 그게 유동성으로 잡혀가지고 그만큼 더 편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처음에 딱 시작이 되면 이렇게 올랐다가 예, 처음에 좀 내려왔다가 어느 순간 되면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게 이제 파킹된 물량들이 매도해도 된다라는 시기가 되면 이때부터 이건 유동성으로 잡혀요. 그죠? 유동성으로 잡히게 되면서 그만큼 늘어난 유동성만큼 패시브 펀드들의 매수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런 식으로 움직일 거고 반대로 대형주들은 이렇게 파킹된 물량이 종료되는 순간에 또다시 매물이 또 나오겠죠. 얘를 추가로 담기 위해서. 그죠? 네, 그래서 이건 좀 속상한 일이죠.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주주 위주로 어, 전략을 못 짭니다. 큰 문제가 생기죠. 정말 그 대형 소송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주주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간혹 있어요. 뭐 세아비스틸도 요번에 뭐 분사한다고 그러죠. 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물론 작은 종목군들 스타트업들이 상장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그건 뭐 코스피 200 중에서 저 밑에 그런 기업들은 상장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멀쩡한 회사를 잘라가지고 물적 분할해. 물론 회사 차원에서 봤을 때는 좋겠죠. 왜냐하면 가장 핫한 이슈를 따로 묶어서 떼버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외부로부터 차입을 할 때도 금리가 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데 뭐 그것도 이해는 하는데 이런 일은 좀 차기 대권이 누가 거머쥘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금리 지금 조금 아까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금리 문제는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러분들 그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시장이 움직이는 것은 어떤 센티멘탈에 의해서 먼저 움직여요. 두렵죠? 아니, 금리 올린다는 건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금리 올린다는 얘기 나올 때도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냐면, 어라? 금리를 3, 4번 온 정도 올릴 줄 알았는데, 6, 7번 정도 올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생긴 거고, 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금리를 올리면서 이른바 QT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이것도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이렇게 올릴지 이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딱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3월 달에 금리를 인상시킬 확률이 절반이 안 됐어요. 딱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100%가 넘어 있죠. 왜냐면 50bp 인상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00%가 넘어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와 관련돼서는 이미 모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금리와 관련된 부분은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FMC 회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 제롬 파월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 그래, 금리 올릴 거야 라는 얘기 하겠죠. 뭐, 그래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요. 또, QT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난번에 제롬 파월이, 아, 그건 지금 논의 단계지, 아직 뭐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장에서 먼저 겁을 먹은 거죠. 이거 곧 시작할 거야. 6월 이전에 시작할 수도 있어. 이런 불안감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말 운이 좋다면 이번 주 FMC 회의 때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바닥은 사실은 진바닥은 아닐 거예요. 진바닥은 3월 달이 돼야 진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금리가 올라가는 건 뭐 제가 목요 스페셜 리포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거 큰 문제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지난 한 30년 동안 한번 쭉 보세요.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가 떨어진 적이 있었나요?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없어요. 근데 언제 주가가 주로 내려갔냐면 앞으로 금리 올릴 거야 라는 이야기에 주가가 보통 내려갑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뭐 지난번에도 그랬죠. 그 지난번 금리 올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금리를 올리려고 해. soon이라는 조만간 올릴 거야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 올리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지금 3월부터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때까지는 떨어집니다. 보통 그랬어요. 근데 금리를 일단 올리게 되면 이상하게 주가 상승을 했어요. 항상 지금까지. 근데 이제 어디까지 상승을 하느냐? 중립금리까지는 거의 뭐 계속 올려도 계속 상승합니다. 근데 이 중립금리를 넘어서게 되면 삐쭉거려요. 그리고 중립금리를 넘어서게 되면 금리도 잘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중립금리를 넘어가는 순간에 네,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금리와 관련된 이 그 시장과의 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이제 3월 달 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여기에 이제 변수가 있다면 바이러스가 변수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변수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중국 변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요 하나씩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바이러스는 좀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그 WHO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지금 바이러스와 관련된 총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있죠. 네, 그 이름이 뭐지? 앤서니 뭐였죠? 뭐 그 사람이 에, 지금 당장 장담하긴 좀 어렵지만 그렇죠. 앤서니 파우치. 장담하긴 좀 어렵지만 바이러스는 이제 좀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 주말에 했던 말입니다. 지난 주말에. 그래서 바이러스와 관련돼서는 더 이상 악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건데 지금까지는 얘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도 사실 바이러스에 영향을 많이 줬거든요. 왜 물론 문제가 생기냐면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봐 혹은 감염이 돼서 조기 퇴직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일하다가 그만두시고 트럭 같은 거 하나 사서 이제 여생을 이렇게 보내겠다라고 하셨던 분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트럭 운송 쪽에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조기 퇴직하는 바람에
운송과 관련된 시스템이 마비가 돼 버립니다. 그리고 항만, 네, 이런 쪽이 문제가 됐죠. 이른바 공급망 충격인데, 바이러스가 이제 소위 엔데믹으로 간다면 어, 하나둘 나오겠죠. 나올 수가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 공급망 압박 지수라는 게 있어요. 공급망 압박 지수, 그것도 지금 조금씩, 예,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 때문에 유가가 상승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전에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뚝딱 먹었을 때 세계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과연 이게 세계 대전으로 이어지겠느냐? 예, 코브라끼리는 물지 않는 겁니다. 뭐 양쪽 다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핵폭탄 안 써요. 그러니까 매일 한다는 소리가 경제 제재하겠다. 아주 혹독한 경제 제재하겠다. 이거잖아요. 예, 별 문제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뭐 문제가 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러시아, 친러시아 국민들이 더 많습니다. 가서 깃발만 꽂으면 끝나요, 사실은. 크림처럼. 어, 실제로 그쪽은 국경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요. 예, 러시아 말로 만든 그, 뭡니까? 술집 간판 같은 것들도 실제로 많아요. 그러니까 친러시아 인구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어느 나라를 쳐들어간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들불처럼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 나를 원하지 않으면 사실 넘어가서 그를 점령하고 있다고 해도 그 점령이 오래가지 못해요.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 그게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돈바스 남동쪽이죠. 남동쪽은 우크라이나 남동쪽은 친러시아 세력이 더 많아요. 가서 넘어가서 깃발만 꽂으면 끝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도 좀 억지를 부리고는 있죠. 뭐 미국한테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들어 와라. 아니면 나는 뭐 꼼짝도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조건이라는 게 이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이 동유럽과 관련된 부분들이, 예, 나토는 원래 이제 예전부터 어, 구소련에 이제 공동으로 대응하자. 이 구소련 무서운 종족이죠. 옛날에 이제 훈족이라고 있었어, 훈족. 네. 덩치도 크고, 예, 엄청나게 크더라고. 북쪽으로 갈수록 사람도 그렇고 호랑이도 그렇고 일단 몸집이 커져요. 그러니까 무섭죠. 뭐 그래가지고 사실은 만리장성도 싼 거고요. 중국도 어 얘네들이 굉장히 무섭다 보니까 공동으로 대응하자 해서 나토를 만든 건데, 에, 동독이 이제 그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 있다가 이제 통일이 되면서 그때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도 나토는 동진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걸 문서화 시켜달라는 겁니다. 문서화 시켜달라.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의 본질인데, 본질은 그렇고 사실은 먹을 수 있는 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친러시아 세력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러시아가 돈바스를 먹었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별 문제 없어요.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예전에 9.11 테러가 있었어요. 그것도 정말 뉴욕, 미국의 심장부잖아요. 그죠? 네. 미국의 심장부가 적의 테러에 의해서 박살이 납니다. 훅 빠지죠. 빠졌어요. 네, 이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죠. 근데 이게 전고점 돌파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걸렸다고 생각을 하세요? 6주 걸렸어요, 6주.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는 무조건 사면 되는 게임이에요.
그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를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차 띄고 포 띄고 뭐 남아요? 금리 하나 남는 겁니다. 금리. 금리는 어떻다고요? 중기적으로 상승해도 상승을 합니다. 주가는. 지금은 그러면 아니 너무 심하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제가 벌써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요놈의 ETF 때문에 시장은 싸나워질 수밖에 없어요. 3% 정도만 내려와도 되는 시장이 떨어지게 되면 ETF가 가치 매도를 하기 때문에 한 10%까지 떨어집니다. 이게 ETF가 생기고 나서 생긴 일이니까 이게 싫으면 관두셔야 돼, 주식은. 예,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조정받을 때 조금 더 심하게 조정받는다 라는 걸 아예 그냥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